네, 제 3파트에서는 두 분을 좀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요약입니다. 상호 비교인데요.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개인사에서는 출생이 좀 달랐죠, 그죠? 지금 사생아로 태어나고 미켈란젤로는 정상적인 그런 결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둘 다 일찍 이제 어머니 살아있었지만 모성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면에서는 양쪽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중에 이제 좀 작품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도 미켈란젤로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아주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는데 다빈치는 청소년 이전에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르케오 공방에 들어가서 이제 비교적 체계적으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둘 다 이제 독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독서의 범위는 다빈치가 훨씬 넓었던 것 같고요. 다양한 내용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다음에 미켈란젤로도 단테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단테에 대한 연구가로도 미켈란젤로가 거의 최고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시도 쓰고 인문학적인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고 다빈치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혼자 스스로 독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지고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를 한다면은 다빈치는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좀 가깝고 미켈란젤로는 신플라톤주의에 심취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교황과의 관계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의뢰를 많이 받았고 다빈치는 오히려 따돌려진 그런 상태였고 교황한테서는 작품 의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고 아주 제외가 된 그런 상태였죠. 메디치하고 관계도 비슷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의뢰도 많이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랬었죠. 근데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메디치하고의 관계는 좀 아주 갈등적인 관계도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반목 상태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메디치가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작품 의뢰는 이렇게 받았던 거죠. 다빈치는 거죠. 자기가 말을 한 게 저런 말이었습니다. 메디치가는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망치기도 했다. 굉장히 갈등 상태에 있기도 하고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활동 공간 및 작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빈치는 후원자를 쫓아다니면서 그걸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뭐 피렌체와 로마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의뢰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작품 세계를 자기의 어떤 확실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빈치 경우는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족했을 수도 있죠. 후원자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 뜻에 맞춰야 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절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의뢰를 받아도 주제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주제는. 예를 들어서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하라고 할 때 교황은 이런 주제를 해달라. 신약. 안 하겠다. 자기는 구약으로 하겠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만약에 그게 뜻이 맞지 않으면 안 한다. 이런 식이죠. 그죠? 근데 다빈치는 이제 항상 그것을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자가 주제가 된 건 공통적인데 다빈치의 경우는 꼭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가 주된 주제였어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아기 예수하고 그린 그림은 거의 없다시피 하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로 사망한 예수하고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피에타죠. 그죠? 피에타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와 마리아하고 관계가 주된 주제였는데 나이로는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 정신도 분명히 좀 차이가 나죠. 다빈치의 경우는 공방의 특징이 그랬죠. 그죠? 과학 정신 이런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순수 예술론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을 본다면은 오히려 유물론자에 가깝고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는 정신적인 걸 강조했던 거죠.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실용주의. 굉장히 실용주의죠. 그죠? 신비주의, 자유분방하고 금욕주의자. 굉장히 그런 생활을 철저하게 했었죠. 그죠? 근데 다빈치는 뭐 상당히 좀 자유로운 이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으로 보면 공학과 건축을 굉장히 다양했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미완성이 왜 미완성이냐.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주의력 결핍증에 그런 증상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창의성을 가진 ADHD,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다가 다 완성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걸 추정을 하게 됩니다. 미켈란젤로도 뭐 시인, 철학과, 건축과 다양한 분야가 있었지만 주로 이제 인문학적인 거고 이쪽은 과학 쪽이 가까워요. 그렇죠? 과학자.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부검을 하더라도 둘 다 부검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미켈란젤로는 그 부검이 자기의 조각 작품과 관련된 그런 관심에서 근육 관찰하고 이런 식이죠. 근데 다빈치는 실제로 인체 자체에 대한, 의학자로서의 인체에 대한 관심, 그런 그림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검이 실제로 어떤 예술 작품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부검을 했지만 그 부검에 대한 태도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보면 양쪽이 같은 시기에 같이 생활을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생활사라든지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소셜한 거 굉장히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빈치는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초청을 해서 갔는데 그 조건 자체는 상당히 좋고 건강했으면은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불행히도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게 이제 프랑스와 1세의 무릎에서 임종을 맞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그림인데 실제로 프랑스와 1세가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사망하고 나서 한 300년 후쯤 나온 그림이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듣고 이제 그림인데 어쨌든 그 화가가 상상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림을 남겼는데 어쨌든 저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를 굉장히 아끼고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고 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빈치가 묻혀있는 교회입니다. 원래는 여기 묻혀있지 않고 딴 데 있었는데 나중에 이쪽으로 모시고 왔어요. 그 안에 이제 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빈치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 성앙부아즈 성 안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흉상을 만들어서 기리고 있고, 요 흉상 건너편이 그 다빈치 그 시신을 모셔놓은 그 성당이,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도 이제 마지막에 뭐 거의 자연사죠, 그죠? 자연사죠. 그래서 그 같이 모시고 있던 사람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계속 비몽사몽하고 계십니다. 뭐 말을 타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임종이 가까워온다는 걸 알리고 나중에 이제 카발레르 볼테라 제자들, 그 사람들이 임종을 지킵니다. 사망 직전에 이제 하느님의 손에 영혼을 맡긴다. 이렇게 하고 네 사람이 임종을 지킨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렌체, 로마에서, 사망은 로마에서 했는데 유언을 자기 난 피렌체에서 묻히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해서 그 시신이 로마에서 피렌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체 성당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그 묘소가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분이 돌아가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사상을 보면 다빈치의 경우는 주제가 종교와 신화, 이렇게 인간과 자연, 항상 초상화를 그리는데 그 뒤에는 자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 고향에서 했던 그런 그 풍경의 과정들이 나중에 이런 작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인들의 초상화를 그려도 뒤에는 항상 자연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감도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 또 실패를 한 것도 있고, 물감이 이제 빠져나가고 해가지고 템페라 기법을 많이 썼다. 이렇게 또 스푸마토 기법. 이건 아마 다빈치가 처음 고안해낸 것 같아요. 그 사물과 사물 사이, 색깔과 색깔 사이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질 않습니다. 아주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기법을 창안을 했고요. 강함과 부드러움,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내외 상하가 합일이 된 거, 입체와 평면, 전통과 개혁, 자연과학과 미술, 그림을 과학적으로 그렸다 그랬죠. 의학과 미술, 완성과 미완성, 이런 여러 가지 대립적인 상황들이 하나로 통합이 된 이제 그런 사상이라고 요약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미켈란젤로도 역시 내용은 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합일이에요. 건축과 회화, 조각, 신과 인간, 시와 문학, 조각, 자유와 구속,
노회상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주관과 객관, 물질과 정신, 정신적인 걸 더 강조하긴 했지만 결국은 물질 속에 정신이 존재하고 있다. 이교도와 기독교, 종교적인 것도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신화와 종교, 철학과 예술, 완성하면 다빈치하고 공통적인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극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을 하나로 합의했다. 이런 점에서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두 신적인 예술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두 분 다 근대 예술의 초석이 됐고 또 미술의 개념을 확고히 한 점, 그 다음에 서양 미술에서 새로운 파라다임을 제시했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창작의 세계를 개척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그죠? 그림 외적인 인문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지금 말로 한다 그러면 통섭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통합을 해서 그런 작품을 만들었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또 공통점이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 같은 시대에 개인적으로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지 못했지만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발전을 한 이런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둘 다 특히 이제 다빈치 경우는 미완성이 많았죠. 미켈란젤로도 미완성 작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미완성이라고 하는 자체가 예술이 한 독립된 분야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어떤 암시를 한 이런 게 되고 이게 나중에 가서 그죠? 로댕 이런 사람이 가서는 미완성 자체가 독립된 예술의 분야로 독립이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서로 이제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빈치의 동상입니다. 밀라노에 가면 그 라스카라 극장 오페라 극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음악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뭐 지금도 살아 있다고 봐야죠. 그죠? 살바토르 문디라고 몇 년 전에 발견된 그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처음에는 다빈치의 제자가 그렸다 이래가지고 값이 얼마 안 나갔는데 최근에 진품이다. 다빈치의 진품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4억 5천 반달러 합니다. 그죠? 한 5천억 그림 하나에 그죠? 이전까지의 그림이 가장 비싼 게 피카소의 그림이었거든요. 그게 2,300억, 3,400억 정도 됐는데 2배가 넘는 매입자가 처음에는 매입자가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누가 샀는지 비밀이었는데 나중에 빈살만 우리나라에 다녀갔죠. 뭐 그냥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미켈란젤로 저 노회상인데요. 죽어가는 노회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제가 가서 이제 같이 하나 찍었고 이겁니다. 그래서 저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뭐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있는 사람, 그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이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